국회에서 어제 사실 내란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현역 시절에 대북 임무 수행하는 우리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던 현직 준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죠. 왜 노상원은 이렇게 우리 상상 밖의 이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건 주민의 경험상 이 사람은 상상 밖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도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좀 시나리오,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년에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막 그런 어떤 감정과 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막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그런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 맥락상 보면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언급된 말도 무서운 수거 대상, 네. 수집소, 그러니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놓고 이게 보통은 이게 설마 이러는데 부하였던 육군 중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를 놓고 과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요원들을 임무가 끝나면 제거를 하는데 방법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 정말 쌍욕이 나오는 본인도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 폭사를 시키라는 게 보통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 증언을 듣고. 사실이라면 참 충격적인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본인은 합리화를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선 과대망상증 환자가 정보사령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구나. 대단히 그 당시에도 위험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충격적이죠. 사실 이것도 따로 밝혀져야 될 거고 만약 저 정도 얘기를 했다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직 시절에 어떤 또 드러나지 않은 일을 했을지 모른다. 이건 다음에 혹시 이 상명하복 체계가 있는 군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이거는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다른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 HLE는 북파공작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그냥 얘기를 한다? 그거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왔던 전 여단장이죠. 전 여단장도 이분이 너무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자가 또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그러니까 군인이나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자급에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검증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왜 이런 분이 어느 정도 올라갔겠냐? 일단 실세인 김용현 장관의 신임을 받았고, 그러니 이런 미친 자와 같이 김용현 장관이 같이 일을 했고, 그러면 김용현 장관도 사실은 거의 미친 자라고 봐야 되고, 이건 심신미약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역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끼리끼리. 근데 지금 비상계엄 바로 전날 이분이 사실은 이제 민간인 분이잖아요. 노전 사령관이. 노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인데 사실 계엄 모의에 비선 실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상계엄 바로 전날에 노전 정보사령관한테 비화폰을 지급됐다는 의혹도 어제 제기가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이 노 씨에게 비화폰 지급한 게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불출대장 삭제도 지시했다고 이제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이 김성훈 차장은 그냥 체포 저지 정도가 아니라 내란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어떠한 사전 모의에 가담을 했는지 어떠한 동조를 했는지 근데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훈 차장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내가 노상원 전 사령관한테 비화폰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주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번 윤석열 대통령, 3번 김건희 여사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했을 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경호처장도 아닌데 경호처 차장한테 이런 지시를 만약에 내렸다면 이것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사 수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주체 여부, 여당 또 대통령 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딴지를 걸어서 자꾸만 흠집을 내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수사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땐 제일 미진한 부분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표 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대통령이 적어서 준 문건에는 언론사 단전단수가 들어가 있었고 본인이 소방청장에 그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전단수 협조해라. 건물 아마 뭐 단에 설계도 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소방청이 그렇게 됐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내란에 동조했고 또 이미 김용현 장관이 국무위원 중 한 명은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상민 장관 5시에 울산에서 올라왔는데 그 전에 비화폰으로 김용현 장관과 두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수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성훈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경호처에서 원래 국무회의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실 본관에 출입하는 사람의 모든 기록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경호처 직원에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얘기해서 기록하지 마라. 본관을 지키는 원래의 경호팀을 빼고 자기 수하들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라면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경호처 누군가는 이거는 비밀을 아주 요하는 그러면은 당연히 뭘 아주 비밀스럽고 이례적인 일 시키는데 왜요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 수하라고 볼 수 있는 김성훈 차장은 알았을 것이다. 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하고 근데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여러 사실들에서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들로는 물론 국회 난입 상황, 선관위 난입 상황은 CCTV에 다 남아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가 되는 것들은 물적 증거로는 일단 비화폰의 통화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호처가 관리를 해요.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압수수색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돼야 된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내란죄 혐의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거 외에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좀 수사가 내란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노상원 씨가 자주 찾았다는 무속인이죠. 비다나 씨. 어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노 씨가 군인 명단 주면서 운세 물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증언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네.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묻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했어요.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제 이분은 그냥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이 증언 내용을 보면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운,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운,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 멈추지 않을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본 거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뭐 사주를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본인도 점괘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크로스 체킹하러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웃긴 일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참 이러한 분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무속 역술, 이것이 우리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많이 좀 반영되는 듯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여러 가지 소문과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참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너무 한심하고, 참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의 위협 중에 한 명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 곁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람 곁에는 비다나 씨가 있었다. 이거 좀 그러네요. 느낌이. 뭐 비다나 씨가 잘못했다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제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배신할 자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다나 씨에게 계속 물어봤다는 건데, 그러면 계엄이라는 게 혹시 2024년부터 이런 것들 친위 쿠데타가 계획된 것 아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따져볼 수는 있는데, 현재 나온 검찰의 공소장에서는 이제 작년 3월에 처음 비상대권 얘기가 나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023년부터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장에서 이제 나와서 뭐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참 어떨까 싶기도 하고, 참. 저도 이제 국회 그쪽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속인이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나 저런 청문회, 국정조사 자리에 나온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참 드네요. 예. 게다가 청문회에서 계엄 당일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4명의 군판사에 대해서 성향조사 지시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 4명이 누군가 봤더니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면 혐의 재판을 맡았던 군 판사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사실 군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왜 이걸 지시했을까요? 이제 의혹만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과연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장관으로부터 그 지시를 연역 방첩사령관이 따로 받았냐, 또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로 여러 번 관저 만찬에 다른 사령관보다 더 자주 갔던 인물인데, 그래서 대통령의 고심 중에 하나가 최상병 사건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일단은 뭐 그 정도 가능성밖에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헛짓거리 한 거죠. 그러니까 무죄 나오면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한 것 같은데, 근데 군사법원 판사들을 어떻게 성향을 조사를 할까요? 저는 그것도 네? 그렇고, 계엄 당일 자정 무렵이잖아요. 다른 날도 아니고. 네. 계엄 당일 자정 무렵에 성향 조사를 해서 네. 뭘 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는 여사령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 성향조사라는 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도 막 국민의힘의 유리한 판결, 민주당의 유리한 판결,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어떤 사람이냐 성향조사해가지고 좌표 찍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건 대단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냥 판결은 판결대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인정 못하면은요,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인정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자격도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여인영 전 사령관 수사할 때 반드시 캐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트랙과는 또 다른 하나의 줄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다 여야 대표, 국회의장,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제야 인사도 들어있고 야당의 뭐 최고위원들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유진교 사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최상병 사건 관련 판사에 대한 성향 조사를 하라? 이거는 뭐냐면 성향 조사를 그냥 해서 모니터링 하려고 체크해서 그냥 자기들 데이터 쌓아놓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계엄이라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분이 이 성향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죄를 때릴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면 그다음 조치를 전제로 한 성향 조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체포 구금 또는 그전에 강력한 계엄군이 나서서 하는 회유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혼자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때 대통령한테 별도의 또는 장관 김용현 전 장관한테 별도의 지시를 받았는지 그 두 명 지시를 받 그 세 명 중에 한 명의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 김용현, 여인영.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계엄이 만약 성공했으면은 계엄군이 군 판사들을 체포해가지고 구금해가지고 또 뭔 짓 했어 막 이렇게 야구방망이로 또 두드러 패고 그런 일도 볼 수 있었겠네요. 어떤 몰래 감금시켜서 회유해서 듣지 않으면 뭐 협박하고 박정은 유죄죠 고문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굳이 그때 그 바쁜 때 그러니까요. 무슨 자료조사 누가 시켜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뭐 좀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법원 국민 믿고 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순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오판을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거 알면서 왜 했겠냐고요. 시간을 끄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것처럼 본인 재판 2심 선거 결과 좀 최대한 늦게 나오도록 선거 지연 전략을 쓰는 거다.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부겸 총리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사법 리스크는 그냥 현존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없어지는 거지. 그거를 한 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질질 시간을 끈다고 본인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비판 받을 수 있고 본인의 비호감도와 신뢰도를 더 높이는 그러니까 불신한다라는 것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본인의 생각과 판단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건의해가지고 결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건 네. 변호인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야당 인사들에게 물어보니 이 대표에게 정부적 조언을 하는 분들은 다들 반대였어요. 심지어 검토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도 반대다. 그러니까 본인은 예를 들어 변호인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 기각했는데 그건 다른 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2항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선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기각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1항이긴 해요. 내가 당선될 때. 뭐 행위에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미 기각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면 결과는 거의 뻔할 것이라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굳이 하냐. 그냥 뭐라고 얘기하든 많은 유권자들은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경선 전에 2심 결과가 나오는 건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는 있는데 본선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죠. 중도 측에서 일부는 본인 재판은 미루면서 헌법 심판은 빨리 하라고 한다. 이게 이제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 인사들도 이거에 반대했는데 아마 이제 변호인들의 주장이 더 세게 먹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을 하면서
뭐라고 논리를 세웠냐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최근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많은 건수를 지금 고소고발했거든요. 그럼 논리가 뭐 안 맞잖아요. 본인들이 허위 사실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받는 거는 표현의 자유에 침해받는 거고 다른 분 하는 것들은 허위 사실로 처벌받아야 되고 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을 위해서 법을 이용을 하려고 하고 국회의 다수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저 비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꼭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게 만들고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또 저 뭐라고 하시고 비판할 빌미를 주지 마시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제발.